이번 시간에는 태양계 너머에 존재하는 별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만큼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대상도 드뭅니다. 별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신비의 대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별의 신비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별이란 무엇이고 우주 안에서 별이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별의 탄생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아보고 별들의 요람인 성운과 별들의 집단인 성단 그리고 여러가지 유형의 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란 무엇이고 별들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아보고 별들이 태어나는 별들의 탄생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해와 달 외에 밤하늘에 빛나는 전체들을 모두 별이라고 부르지만 과학적으로 별을 정의한다면 핵융합으로 빛나는 전체 또는 핵융합 반응을 결과로 남은 열 에너지로 빛나는 전체라 할 수 있습니다. 별은 천구상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항성이라고도 불립니다. 별은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 생성하여 빛나지만 핵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별들은 식어가면서 일정 기간 동안 빛을 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별은 핵융합 또는 핵융합 반응의 결과로 남은 열 에너지에 의해서 스스로 빛나는 전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별이 태어나는 곳은 성간입니다. 성간은 별과 별 사이 공간이란 뜻인데 이곳에는 희박하지만 약간의 물질이 있습니다. 성간은 완전한 진공이 아니라 물질이 각가지 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간에 존재하는 물질을 성간물질이라 부르는데 대부분 성간가스와 성간먼지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잘 섞여 있는데 성간가스는 평균적으로 1세제곱센티당 수소 원자 1개 정도로 희박합니다. 성간먼지는 이보다 더 희박한데 100만 세제곱미터당 먼지 1개 정도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비로는 성간기체와 성간먼지의 비가 150대 1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성간먼지가 밀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간에는 그 외에도 고에너지 입자나 자기장 등이 있습니다. 성간물질은 여러가지 상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는 중성 원자로도 존재하고 이온이나 분자 상태로도 존재합니다. 성간물질 중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은 성간 분자들이 모여있는 분자원입니다. 이것의 개수 밀도는 1세제곱센티당 1000개 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밀도가 높은 곳은 중성수소들이 모여있는 영역으로 H1 영역이라 불립니다. 이곳의 밀도는 1세제곱센티당 10 내지 100개입니다. 그 다음으로 밀도가 높은 곳은 이온화된 수소들이 모여있는 H2 영역이며 1세제곱센티당 개수 밀도는 1 내지 10입니다. 성간물질 중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균일가스입니다. 부분적으로 이온화된 가스인데 온도는 8000도에 이르고 1세제곱센티당 0.1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고온가스입니다. 온도는 100만도이고 1세제곱센티당 0.01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중성수소온입니다. 온도는 100K로 굉장히 낮습니다. 즉 섭씨 온도로 영하 170도가 되겠습니다. 1세제곱센티당 10개 정도가 존재하니 상당히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온도가 낮은 이유는 이런 중성수소온들은 별빛이 깊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것입니다. 우주 공간의 평균 온도는 영하 270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온도지만 다른 기체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중성수소온보다 더 온도가 낮은 것은 거대 분자원입니다. 여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소가 분자 상태로도 존재합니다. 1세제곱센티당 약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별이 태어나는 곳은 이런 거대 분자원입니다. 이런 거대 분자원 속에서
이것이 이제 별이 태어나게 되면 이 속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이 주위를 이제 고온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이온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운이 이제 산광성운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온도가 이제 10,000도 K까지 올라가고 1세제곱센티당 약 1000개 정도의 성간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 분자원이 더 뭉쳐서 밀도가 더 높아진 것이 구상체입니다. 이런 구상체들은 온도가 절대온도 30도에 이르고, 그리고 1세제곱센티당 10,000개 정도의 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신성 잔해는 초신성 폭발로 남은 잔해들인데 온도가 100만 도에 이르고 1세제곱센티당 10의 마이너스 1성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 상태로 있는 이제 이런 분자원들을 H1 영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이런 영역을 H2 영역이라고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간물질은 하나의 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초신성 잔해가 되면 주변에 있는 가스를 밀어붙여서 이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초신성 잔해가 넓게 퍼지면 이제 고온가스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넓은 지역에 균일하게 퍼지게 되면 균일 분포가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별의 이제 초신성 잔해 폭발로 인해서 이 충격파가 이제 이 성간물질을 밀어붙이면 여기서 물질이 모여서 이것이 이제 중성수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별빛을 받아서 이온화된 H2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중성수소가 뭉쳐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분자원이 만들어지고, 이 분자원의 밀도가 높아지면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간물질은 성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간에서 별이 태어나려면 넓은 성간에 흩어져 있는 성간가스와 먼지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뭉쳐진 물질의 질량이 지구 질량의 수십만 배에 이르러야만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성간물질이 모여들 때는 정전기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물질이 모여들고 나면 중력 수축이 시작이 됩니다. 중력 수축이란 별의 내부의 압력보다 중력에 의해서 작용한 힘이 더 커야만 중력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별이 중력 수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중력이 가스덩어리의 확산력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에 연력학 방정식을 대입을 해서 조건을 계산하고 그 질량을 태양 질량으로 환산하면 중력 수축 임계 질량은 태양 질량의 30배, 이 가스덩어리의 절대온도의 2분의 3제곱이고, 그리고 이 구성하는 물질의 개수 밀도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비례하는 형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식 자체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스덩어리가 중력 수축을 할 수 있는 질량은 더 큰 질량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개수 밀도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 임계 질량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간에 존재하는 성간 수소온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밀도가 1세제곱센티당 1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간 수소온의 온도는 100도입니다. 그럴 때 임계 질량은 3만이 됩니다. 즉 태양 질량의 3만 개분에 있어야만 성간 수소온이 중력 수축을 하여 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밀도가 높은 분자원의 경우는 수소 원자 개수 밀도가 1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도가 높은 곳에는 별빛이 그 속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습니다. 절대 온도 10도 정도로 낮아요. 자, 이 값을 넣어보면 이 임계 질량은 30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 질량의 30개 정도의 분량만 있어도 분자원은 중력 수축을 해서 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자원이 이제 수축을 시작을 하면 밀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럴 때 고밀도 분자원이 되는데, 이 고밀도 분자원의 경우는 수소 원자 개수 밀도가
1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원보다 1000배 정도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온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때 임계질량은 1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태양질량 30개 분량의 분자원이 중력 수축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 이 중력 수축이 계속되면서 이 분자원은 고밀도 분자원이 되면 30개로 나눠져서 중력 수축을 하면 30개의 별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이 성간에서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간에 존재하는 거대 분자원이 중력 수축 조건을 만족해서 중력 수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제 이 성간우는 이 분자원은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임계질량이 더 작아지죠. 그러면 각각의 덩어리가 수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층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중심에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에 이르게 되면 이 별은 핵융합을 시작해서 원시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시별이 핵융합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분자원을 날려버리면 별로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산계성단이 됩니다. 근데 이 별이 이제 생성되기 위해서는 태양 질량의 분자원이 처음부터 태양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훨씬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분자원이 수축할 수 있지만 태양 질량만을 가진 분자원은 수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십억 년 내지 수십억 년에 걸친 이 거대한 분자원이 수축을 해서 한꺼번에 많은 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은 한 개가 태어나기는 어렵지만 수십, 수백 개, 수천 개가 태어나기는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이 이제 성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 덩어리가 이제 뭉쳐서 큰 덩어리가 될 때 이 물질들은 결국은 어떤 원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원반을 따라서 이제 물질이 수축을 하는데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질은 이제 이 극방향으로 뿜어져 나가게 돼요. 이것을 이제 항성풍이라고 하는데 이런 항성풍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별이나 별 주위에 어떤 행성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나 늘 크게는 어떤 은하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비슷한 원리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이제 원반 구조가 생겨나는 것이죠. 성간가스에서 갓 태어난 별은 내부 온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수소의 핵융합이 안정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중력 수축을 계속하고 중심부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주계열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분자원 속에서 새로 태어난 별들이 만들어내는 성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빅 하로 천체인데요. 이 허빅과 하로라는 사람이 연구한 천체입니다. 이 천체는 암흑성운 속에서 삼각구름과 같은 형태로 양쪽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암흑성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는데 바로 적외선 관측을 한 결과 이 안에 새로 태어난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난 별의 극방향으로 분출된 Z가 성간가스를 뜨겁게 달구어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빅 하로 천체는 거의 쌍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허빅 하로 천체는 오리온 자리에서 발견된 허빅 하로 천체입니다. 여기서는 이 양쪽 끝으로 분출된 삭각성운이 보이고 그 중심 쪽 가까운 곳에서 Z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암흑성운 속에서 원시별이 태어나고 이 원시별이 성장하면서 여기서 극방향으로 분출된 이 Z가 거의 일광년 가까이를 날아가서 이 성간가스를 이제 가열시켜서 빛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 태어난 별이 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분자운의 계층 분열로 생겨난 고밀도 분자운들이 모두 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밀도 분자운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8%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심 온도가 안정적인 수소 핵융합 반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분자운은 별이 되지 못하고 뜨거워졌다가 다시 식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별은 실패한 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별을 갈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갈색 외성은 1994년 10월 27일에 찍은 이 사진에서, 이 사진은 팔로마 천문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별은 글리제 229라는 별입니다. 이 별 옆에 조그마한 반점이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블 우주망원경에서 1995년에 새로 촬영한 결과 이 별 바깥에 존재하는 행성과 같은 천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갈색 외성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은 글리제 229b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발견된 갈색 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 내에 있는 가까운 별들의 탄생 현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둘러볼 곳은 오리온 자리에 있는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겨울철에 볼 수 있는 이 별자리에 이 오리온의 허리 부분 아래쪽에 오리온 대성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개의 허리 오리온 벨트라고 부르는 세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별 왼쪽으로 암흑성운이 이제 말무리 성운이 있고, 이 아래쪽으로 오리온이 차고 있는 칼입니다. 이 칼에 해당되는 오리온 대성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쪽에 말무리 성운이 보이고 있고, 오른쪽 위에 오리온 대성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오리온 대성운을 확대해 보면 마치 새가 날개를 편 듯한, 활짝 편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새의 머리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 오리온 대성운의 중심에 밝은 부분에 새로 태어난 산계 성단이 있습니다. 이 트라페지움 성단이 있습니다. 이 트라페지움 성단 안에, 이 오리온 대성운 안에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의 트라페지움 성단이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오리온 대성운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바나드 루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나드 루프는 오리온 대성운을 만들어낸 분자운의 일부입니다. 가운데 밝게 보이는 것이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새 모양의 머리가 보이고 날개를 편 모양의 오리온 대성운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운데 밝게 보이는 지역은 새로 태어난 성단입니다. 이 성단들은 태어난 지 30만 년 밖에 안 된 젊은 별들입니다. 4개의 별들이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어 트라페지움 성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오리온 대성운에는 약 3,000개의 별이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둘러볼 별들의 탄생지는 독수리 성운입니다. 이 독수리 성운은 뱀자리의 뱀꼬리 부분에 있습니다. 거리가 지구로부터 약 7,000광년 거리에 있고 지름이 20광년 되는 성운입니다. 이 성운은 마치 이제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모습을 하고 있어 독수리 성운이라 불립니다. 이 독수리 성운의 이 기둥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했습니다. 창조의 기둥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이 성운은 지구로부터 약 7,000광년 거리에 있는 독수리 성운의 성간가스와 성간먼지 덩어리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가스와 먼지들이 새로운 별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으며 동시에 최근에 형성된 주변의 별빛에 의해 무너져가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1995년 4월 1일에 처음 촬영되었고 스페이스닷컴에서 가장 뛰어난 허블 사진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창조의 기둥은 차가운 수소 분자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까이 있는 별들이 방출하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침식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기둥의 높이는 약 4광년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손가락 모양의 돌출부가 우리 태양계 전체보다 더 큽니다. 별들은 성간에 존재하는 성운 속에서 한꺼번에 태어나서 하나의 성단을 이룹니다.
성운은 별들을 양육하는 인큐베이터 같은 것이고, 성단은 태어난 별들이 모여있는 유화방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는 많은 성운과 성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 속에 존재하는 성운과 성단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운을 분류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성운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운에는 밝게 빛나는 밝은 성운과 밝은 성운을 배경으로 어둡게 떠오르는 암흑성운이 있습니다. 밝은 성운은 흔히 반사성운과 발광성운으로 구분되는데, 반사성운은 뜨거운 별 근처에 있어서 먼지가 짧은 파장의 별빛을 산란시켜 푸르게 보입니다. 반사성운은 성간기체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먼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운은 거의 반사성운입니다. 발광성운도 주위의 뜨거운 별빛을 받아 빛을 내지만 그 과정은 반사성운과 조금 다릅니다. 뜨거운 별들은 성운의 내부 또는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짧은 고에너지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이 복사가 가스구름에 부딪히면 기체 원자들을 이온화시켜서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떨어져 나간 전자는 다시 원자와 재결합할 때 에너지가 낮은 긴 파장의 빛을 방출하여 성운을 빛나게 합니다. 암흑성운은 가시광선을 방출하지 않는 먼지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암흑성운의 먼지는 밝은 성운이나 별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여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발광성운은 주위의 고온의 별로부터 강한 자외선을 받아서 가스가 이온화하여 발광하는 성운입니다. 주로 가스로 된 성간물질 가까이에 O형이나 B형 별과 같은 뜨거운 별이 있는 경우 고온의 별에서 복사되는 자외선에 의하여 수소가스가 들뜨게 되어서 선 스펙트럼과 함께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별은 표면 온도가 보통 30,000도 이상의 뜨거운 별이고, 이와 같은 고온의 별은 나이가 수천만 년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상계성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운은 외부수 자리에 있는 장미성운입니다. 이 성운은 지구로부터 약 2500광년 거리에 있고, 이 성운의 크기는 약 50광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성운 외에도 오리온 자리에 있는 오리온 대성운이나 백조 자리에 있는 북아메리카 성운과 같은 많은 성운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반사성운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으나 주위에 있는 고온의 별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성운입니다. 성운 가까이에 있는 별이 B형 별인데 온도가 약간 낮은 별입니다.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성운 내의 가스를 들뜨게 할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운의 물질들은 단순히 별빛을 반사하여 빛나게 됩니다. 빛을 반사할 때 푸른색 쪽이 더 크게 산란되기 때문에 실제 별빛보다는 푸른색 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반사성운은 성간가스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먼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운은 오리온 자리 옆에 있는 반사성운입니다. 마귀할멈 성운이라 불리는데, 이 성운은 지구로부터 약 1000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고 오리온 자리의 1등성 리겔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여 빛나고 있습니다. 암흑성운은 스스로는 빛을 내지 않으나 뒤쪽에 있는 별이나 발광가스를 흡수하여 검은 덩어리나 띠 형태로 보이는 성운입니다. 발광성운이나 반사성운과 같은 밝은 성운이나 밝은 별 앞에 먼지와 티끌로 된 고밀도의 성간물질이 있어서 뒤쪽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여서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로 나선 은하나 막대 나선 은하의 나선팔 부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운은 뱀주인 자리 방향에 있는 분자원입니다. 복구상체라 불리는 밀도가 높은 분자원인데 약 지구로부터 400광년 거리에 있으며 배경에 있는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운과 성단을 찾을 때는 목록을 이용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목록은 메시에 목록입니다. 1781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메시에가 해성과 혼동하기 쉬운 천체들을 그 위치와 밝기 등을 정리해 놓은 목록입니다.
원래는 103개였는데 1786년에 메생이라는 천문학자가 6개를 추가하였고 또 오늘날에는 이제 안드로메다 위성의 은하 NGC 205를 포함시켜서 흔히 110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록의 표기는 메시의 머리 글자 M자와 목록 번호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M1은 메시의 목록 1번으로 황소 자리의 개성운을 나타냅니다. M31은 안드로메다 대성운, M42는 오리온 대성운, M45는 플레이아데스 성단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록은 프랑스 파리에서 관측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반구 하늘의 성운과 성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목록으로는 NGC 목록이 있습니다. 이 NGC 목록은 번역을 한다면 새 일반 성운 성단 목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덴마크 태생의 영국 천문학자 드레이어가 1888년에 만든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외부 은하 내에 있는 성운을 포함한 7814개의 천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드레이어는 1895년에 NGC 추가 목록으로 IC 목록을 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총 5386개의 성운과 성단의 위치와 외관 등이 실려 있습니다. NGC와 IC는 가장 기본적인 성운과 성단 목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단이란 별들의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하보다는 작은 규모로 수백 개에서 수백만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성단은 별들이 모여있는 형태와 별의 종족에 따라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으로 구분됩니다. 산계성단은 수백 내지 수천 개의 젊은 별들이 드문드문 불규칙적으로 모여있는 집단이고 구상성단은 수십만 내지 수백만 개의 별들이 둥그렇게 공 모양으로 밀집해 있는 성단입니다. 구상성단의 별들의 수는 산계성단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심으로 갈수록 별들이 더욱 집중되어 있습니다. 산계성단보다 작은 수의 별들이 성기게 모여있는 집단을 성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엽은 매우 느슨하게 묶여있는 별들의 집단입니다. 산계성단이나 구상성단들보다는 느슨하게 묶여 있습니다. 보통 10 내지 100개의 혹은 그 이상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성엽의 항성들은 같은 곳에서 태어났으나 서로 중력적으로 속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주공간을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성엽에 속해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준은 이동 벡터나 나이, 화학적 조성 등을 어느 정도 유사한가를 보고 판별합니다. LH72는 대마젤란 은하원에 있는 오비 성엽 중의 하나입니다. 질량이 큰 10개 내지 100개의 O형과 B형의 별들로 이루어진 젊은 성엽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분자원 속에서 같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먼지와 가스들이 사라지고 나면 별들은 결합이 풀리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산계성단은 수십 내지 수천 개의 별들이 지름 수 내지 수십 광년의 공간에서 산만하고 불규칙하게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입니다. 이들은 같은 분자원에서 태어나서 나이가 거의 같은 수천 개의 별들의 집단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는 약 1000개가 넘는 산계성단이 발견되어 있고 2만 개가 넘는 산계성단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밤하늘에서 가장 유명한 산계성단의 하나입니다. 황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B형의 별들로 이루어진 산계성단입니다. 메시의 천체 목록에는 45번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산계성단 중의 하나입니다. 지구에서 거리는 약 450광년으로 추정됩니다.
밤하늘에서 육안으로 가장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성단입니다. 이 성단은 최근 1억 년 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성단은 페르세우스 자리 방향으로 7200광년 거리에 있는 산계 성단입니다. 이 성단은 두 개의 성단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중성단이라 불립니다. 이 성단의 나이는 약 400만 년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NGC 265 성단은 소마젤란 은하에 있는 산계 성단입니다. 이 성단은 지구로부터 약 20만 광년 거리에 있으며 지름은 65광년입니다. 이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가장 선명한 이미지입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수정처럼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NGC 346 산계 성단의 모습입니다. 이 성단 역시 지구로부터 약 2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소마젤란 은하 속에 있는 산계 성단입니다. 소마젤란 은하는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입니다. 이 은하 속에 있는 성단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 성단은 컴브리시 자브리 방향으로 약 20만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성단은 용골자리 방향으로 약 7500광년 거리에 있는 작은 산계 성단입니다. 이들은 중력에 의해서 느슨하게 결합된 수십 개의 별들의 집합이며 나이는 약 3500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수만 내지 수백만 개의 별들이 둥그런 구형으로 모양을 이루고 있는 별들의 모임입니다. 그 중심으로 갈수록 별들의 개수 밀도가 높아집니다. 이 성단들은 우리 은하 중심 주위로 공전하고 있는데 약 160개 정도가 발견되었고 200개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구상성단을 이루는 별들의 나이는 100억 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은하가 생길 때 같이 생겨난 별들의 집단으로 생각됩니다. 오메가 센타우리는 켄타우로스 자리 방향에 있는 구상성단입니다. 오메가라는 이름은 이 별자리에서 그리스 문자로 24번째 밝은 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이 아니라 사실은 성단입니다. 이 구상성단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확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단을 이루는 별은 1000만 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단의 중심으로 갈수록 별의 개수가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단에 있는 별들은 나이가 100억 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부 이제 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군데군데 푸른 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별들은 푸른 방랑자별이라고 부르는 별들인데 이 별들은 주위에 가스를 이제 끌어모아서 다시 핵융합에 불이 붙어서 밝게 빛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켄타우로스 자리 오메가 별은 NGC 목록에는 5139번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성단까지의 거리는 15800광년으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 모여있는 이 성단의 지름은 약 150광년이 되겠습니다. M80 구상성단은 정갈자리 방향으로 28000광년 거리에 있는 구상성단입니다. 나이는 125억 년으로 추정되고 질량은 태양 질량의 50만 배로 추정됩니다. 이 성단의 지름은 50광년 정도인데 지금까지 발견된 구상성단 중에서 가장 조밀한 구상성단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별들 중에서 특별히 쌍을 이루는 별과 그리고 밝게 변하는 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별들은 태양처럼 홀로 존재하는 별도 있지만 60% 이상의 별들이 둘 이상의 별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연성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성계를 이루는 별들은 중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짝을 이루는 별의 개수에 따라 쌍성, 삼중성 또는 다중성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태양은 홀로 존재하는 단독성이지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켄타우루스는 3개의 별이 하나의 연성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게 보이는 별은 알파 켄타우루스 A라는 별입니다. 가장 밝은 별이고, 그리고 이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2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별이, 좀 밝은 별이 알파 켄타우루스 A고, 그리고 약간 어두운 별이 알파 켄타우루스 B입니다. 밝기는 알파 켄타우루스 A가 0.01등급 마이너스, 그리고 B등급은 1.33등급이니 A가 B보다 밝습니다. 그리고 C별은 여기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별을 이제 확장시켜 본다면 이 별은 밝기가 11등급인 알파 켄타우루스 C별이 되겠지만, 이 별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프록시마입니다. 이 알파 켄타우루스를 이제 삼중성인데, 이 3개의 별이 하나의 연성계를 이루고 있고, 태양과 비교해 본다면 태양보다 알파 켄타우루스 A가 조금 더 밝은 별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 켄타우루스 A와 알파 켄타우루스 B는 약 11AU 정도,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11배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고, C라는 별은 여기는 한 13,000AU 떨어진 곳에 C별이 있습니다. 즉 프록시마가 있습니다. 쌍성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쌍성을 검출하는 방법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시쌍성입니다. 안시쌍성은 망원경으로 그 별이 쌍성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쌍성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곰자리에 있는 크시별입니다. 두 번째는 척성쌍성입니다. 척성쌍성은 별의 고유운동을 통해서,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별이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리우스 A와 B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광쌍성입니다. 이것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별이 쌍성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큰 곰자리의 제타별이 되겠습니다. 미자르가 바로 분광쌍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쌍성으로는 척광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도를 측정해서 이 광도 변화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밝기가 변하니까 주변에 동반성이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페르세우스 자리에 있는 알골이 되겠습니다. 또는 검은고 자리에 있는 베타별이나 콩곰 자리에 있는 W형, W별, 이런 별들은 전부 광도 변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척광상성 또는 식상성이 되겠습니다. 안시상성은 맨눈이나 망원경으로 쌍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쌍성입니다. 두 별의 시차가 안시 한계, 다시 말해서 0.1초 이상인 경우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큰 곰자리의 크시별입니다. 이 별은 태양 질량이 1.3배인 별과 1.0배인 두 별이 쌍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별은 59.841 주기로 서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척광쌍성은 식쌍성이라고도 불리는데, 두 별이 서로의 별빛을 가리는 식이 일어나서 밝기가 변하는 쌍성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페르세우스 자리 베타별인 알골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알골은 어두운 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반성이 주성을 가릴 때 제1극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성이 반성을 가릴 때는 제2극소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이런 별이 식상성이 되겠습니다. 직상성의 또 다른 예로는 마차부 자리 베타별과 오리온 자리 델타별,
그리고 작은 곰자리, 입실론별 등이 있습니다. 척광상승은 두 별의 위치 관계에 따라 한 별이 다른 별을 가림으로써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상승입니다. 이 영상은 척광상승에서 별의 밝기가 변하는 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두운 별이 밝은 별을 가릴 때 가장 어두워지고 밝은 별이 어두운 별을 가릴 때 두 번째로 어두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성 쌍성은 별의 고유운동의 변화로서 알아볼 수 있는 쌍성입니다. 비록 어두운 별은 눈으로 관측되지 않지만 밝은 별의 운동에 변화가 있음이 관측되면 밝은 별의 운동으로부터 동반성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리우스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지만 그 주위에 동반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우스의 운동을 관측을 해보면 이 시리우스의 운동이 비틀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이 동반성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동반성이 자외선 관측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으로서 별을 볼 때는 시리우스보다 이 시리우스의 동반성은 백색 외성으로 작고 어두운 별입니다. 하지만 표면 온도가 시리우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많은 자외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으로 봤을 때는 이 더 밝은 별이 시리우스 B이고 오히려 어두운 별이 시리우스 A가 되겠습니다. 이 두 별은 약 50년 주기로 서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척성쌍성에는 또 켄타우루스자리 알파별과 백조자리 델타별이 있습니다. 분광쌍성은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으로 식별되는 쌍성입니다. 스펙트럼 선의 위치가 주기적으로 변함으로써 관측이 됩니다. 대표적인 분광연성은 큰 곰자리의 제타별입니다. 이 별은 미자르라고도 불리는데 이 별은 사실은 맨눈으로 보기에도 작은 별이 옆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별은 알코르라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르라는 별은 쌍성이다 아니다 이런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타 UMA 즉 큰 곰자리 제타별은 다중성계인데 지구로부터 약 78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분석으로 발견된 별은 미자르 B가 되겠습니다. 미자르 A와 미자르 B가 분광쌍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르는 이 두 별은 340AU 거리에 있고 알코르는 약 3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변광성은 시간에 따라 밝기가 변하는 별입니다. 1596년에 독일의 파브리치우스가 고래자리의 오미크론 별이 변광성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시초입니다. 변광성은 별 자체의 밝기가 변하는 내인적 변광성과 식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겉보기가 밝게 변하는 외인적 변광성이 있습니다. 별의 밝기가 변하는 원인은 크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별이 다른 별에 의해서 때때로 가려지는 식현상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별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맥동현상 때문에 생기는 변광입니다. 그 외에도 별은 폭발을 일으켜서 갑자기 밝기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신성이나 신성이 그런 예가 되겠고요. 또 성운이 불안정해서 밝기가 변하는 성운형 변광성도 있습니다. 또 자기축이 변하면서 바뀌는 이제 펄사와 같은 자변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맥동 변광성인데 이 맥동 변광성은 이 변광 주기와 그리고 이 절대 밝기와의 어떤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이 비례관계식을 이용해서 우주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변광성이 되겠습니다.
미라는 고래자리에 있는 오미크론 별입니다. 이 별은 최초로 인정된 변광성입니다. 미라는 라틴어로 놀라움이란 뜻인데 변광 주기가 11개월이고 밝기가 2등급에서 11등급까지 변합니다. 이 때문에 밝을 때는 2등급이지만 어두울 때는 11등급까지 어두워지기 때문에 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기 때문에 놀라움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많은 별들은 밝기가 미세하게 변하지만 눈으로 변광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변광 기술의 발달로 이제 오늘날에는 많은 변광성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광성들을 분광 변광성이라고 합니다. 그 후 파장 영역이 광학 영역에서 X선, 자외선, 적외선, 전파 등으로 옮겨가면서 전자기파 영역의 변광성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맥동 변광성은 별이 주기적으로 수축과 팽창을 되풀이하는 변광성입니다. 이런 별들은 거성이나 초고성이 많은데 표면 온도가 6000도에서 9000도 사이로 변하면서 맥동하게 됩니다. 별이 팽창을 하면 밀도 온도가 낮아지고 또 그러면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별은 수축을 하게 되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팽창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별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별이 마치 고유 진동수로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종이 울리듯이. 그래서 표면 온도의 주기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이 크면 클수록 이 주기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맥동 주기가 길수록 더 밝은 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와 별의 밝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천문학적으로 그리 측정에 중요한 별이 되었던 것입니다.